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2부 시작합니다. 1부에서는 러시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러시아의 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2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본다는 거죠. 네, 러시아가 왜 무서운지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를 왜 간과해서는 안 되는지 우리가 러시아를 하면은 사실 잘 모르는데 한 번쯤 국제 뉴스를 볼 때 러시아를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뭐 군사력 이런 건 유명한데 스텔스기도 굉장히 유명한 기종이고 네네. 실질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이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 종이 호랑이가 됐다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걸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러시아랑 유럽을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러시아 원래 유럽이 먼저 나오고 유럽 파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나오는데 이거를 좀 묶어서 설명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우리가 세계 패권을 항상 논할 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싸움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일단 유럽과 러시아가 관심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실 러시아도 유럽의 위협이 되긴 하지만 내정 통치를 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죠? 푸틴이 그냥 독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균열이 조금씩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넓은 땅덩이를 혼자 통치를 하는데 좀 힘에 부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뉴스들이 요즘 뉴스를 한번 보셨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 사건이 니발니 사건. 이름이 들어보는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딕은 그건데 지난해 8월 푸틴을 저격했던 그러니까 그 저격한 게 진짜 총을 쏜 게 아니라 이제 푸틴의 비리를 폭로하고 비판했던 그 야당 쪽의 유명 인사였던 알렉세이 니발니가 공항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난 뒤에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러시아에서 잠시 치료받다가 뭐 그 독일에서 우리가 치료를 하겠다 해서 그 독일로 와서 그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노비촉이라는 신경 안정제에 중독이 됐던 거죠. 근데 이게 당연히 이 노비촉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주로 즐겨서 사용하는 그 독성 안정제. 이게 저희 충격받은 예전에 김정남 씨가 김정남 씨 살인 어디였죠? 말레이시아에서 네네. 공항에서 여성분한테 암살당했잖아요. 그때 네. FX인가? 아니야 VX. VX. 그렇죠. 그거도 엄청 뭐 독한 그거다 했는데 이 그거는 노비촉이 훨씬 심한 걸걸요? 노비촉보다 훨씬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노비촉이 더 심한 거예요? 치명적이래요. 네. 네. 노비촉이 훨씬 더 치명적인데 뭐 이제 앞뒤 정황을 들어보면은 이게 제가 뉴스를 통해서 읽긴 했는데 그날 되게 습한 날이었고 그 습기 때문에 그 노비촉이 제대로 작동이 안 해서 니발리가 살았다. 완전 다행이네요, 이게 이분한테는. 팔에 묻혔대요. 네. 몸에 묻기만 해도 죽는 건데 원래는 네. 이게 습한 덕에 그러니까 다행히 치사량이 넘지 않았는지 뭐 그렇게 살았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김정남 씨는 얼굴에 묻지 않았어요? 이게 막 입을 이렇게 입에다가 가려서 이렇게 했잖아요. 손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노비촉이 얼마나 무서운 게 그러니까 피부에 살짝 닿은 무서워. 건데 죽어버린 거죠 사람이. 그렇죠. 그 정도면은 정말 엄청 치명적인 거죠. 그 VX만 해도 입을 막아서 그나마 사람을 죽인 건데 무서워. 그렇죠.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래도 지금 완치됐죠. 네,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독일로 돌아가서 완치가 돼서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가지고 지금은 뭐 무슨 명목상 뭐 부패 혐의 뭐 이런 거를 뒤집어 맞아요. 씌워서 체포됐죠. 체포돼서 지금 1심에서는 징역형을 받아서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니발리가 진짜 용기 있다고 생각한 게 귀국했잖아요. 독일에 있다가. 그러니까요. 맞아요. 사람이 그 정도 죽을 위험이 느끼면 두 가지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귀국 안 움츠러들거나. 네.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겠죠. 목숨을 위해 그 가족들도 있고 한데.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귀국행 비행기를 탔잖아요. 근데 일단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그 레닌에 많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레닌이 예전에 혁명했다가 실패하고서는 독일을 갔는데 네. 독일에다가 귀국하길 원해가지고 귀국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독일에 출발하는 열차를 타고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정 러시아였기 때문에 셰퍼드 죽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레닌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니발리도 목숨을 걸고 돌아간 거니까 전 세계가 주목했고
근데 사실 전 세계가 주목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걸 그렇죠. 수도 있죠. 예. 그죠. 안 날 죽일 거 죽이면- 알았으니까. 죽으면 그러니까 더 큰 반발이. 모두가 푸틴에 의심할 테니까. 그렇죠. 이게 그리고 너무 웃겼던 게 귀국하니까 니발리 지지자들이 이제 공항으로 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공항에 막 몰려드니까 비행기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김포공항에 내리기로 했는데 인천공항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지지자들 노쇼 상태가 된 거죠. 약간 물 먹고 물 먹은 네, 건데. 물 먹고 다른 공항에서 니발리 바로 체포해가지고 싹 빼돌려가지고 뭐 재판을 하긴 했던데 그렇죠. 뭐 형식적 이런 주목을 안 받았으면 뭐 암살 또 당할 수 있었겠지만 당연히 당했겠죠. 지금은 힘들게 우리도 예전에 민주화 운동할 때 왜 군부 독재 군부에서 아무리 이런 민주화 인사 탄압하려고 해도 막 외신에서 찍는 걸 제일 두려워했잖아요. 그쵸. 미국에서 눈밖에 날까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 푸틴의 한계가 좀 드러나고 있는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한계는 드러나고 있는데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니발리 같은 사실 푸틴의 정적은 뭐 니발리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야당 인사는 지금도 뭐 정치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푸틴이 무너질 것 같아. 아니요, 푸틴을 좋아해요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죠.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맞아요. 강인한 이미지를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해관계가 지금은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자원 그 가신들한테 자원 회사를 나눠줘가지고 다들 먹고 살고 있고 재벌들 먹고 살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끊기지 않는 이상 요즘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70달러를 네,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한 고비를 넘긴 게 되겠죠. 왜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유가가 완전 바닥을 길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러시아가 힘든 건데 요즘은 또 유가가 굉장히 좋고 하니까 한 고비를 넘긴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뭐 정권을 교체하려면 대안 세력이 확실해야 되는데 뭐 니발리 같은 그런 좀 부각받는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으로 될 일은 아닐 테니까 야당이 워낙 약하고 해서 그래서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우리가 국제 뉴스를 볼 때 러시아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부분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푸틴이 가지고 있는 되게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그다음에 푸틴이 집권하고 있는 이 러시아가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이 되게 아직은 크기 때문에 뭐 세계 정세에 좀 변수를 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근데 저희가 러시아 군사력 이제 옛날 얘기라고 들렸는데 가끔 그 유럽에서 나오는 외신 같은 거 보면 독일이나 이런데 유럽 국가들 굉장히 국방력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전쟁을 겪어 독일 같은 경우는 자기들 전범 국가라는 그것 때문에 군사력을 굉장히 제한을 하고 그리고 또 뒤에 애들은 입장에서 막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프랑스는 세지만 이탈리아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국군을 거의 해체하는 수준으로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많대요. 그렇죠. 유럽 국가들 중에는 군을 해체하자는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러시아는 아직은 그 국방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한 번에 그 유럽 쪽을 쓱 쓸고 내려오는 거를 엄청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유럽 기사들, 뭐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거에서 그러면서 독일군 이렇게 국방력을 그러니까 독일이 결국은 제일 강한 나라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들어오면 맞서 싸워야 되는데 거의 뭐 러시아의 뭐 20분의 1이 안 되는 군사력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더라고. 한창 갈등이 심할 때는 그냥 러시아 밀고 내려오면 방법 없다 사실. 그렇죠.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 한. 그렇죠. 근데 미국이 도와주겠죠 사실. 그죠. 유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유럽이 그 이런 거를 안보 무임승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바이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적용했던 논리는 너네들 그렇게 돈도 많은데 왜 우리 국방을 안 도와주냐? 맞아요. 왜 무임승차를 하느냐? 프리라이딩을 하느냐라고 하는 논리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유럽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전후의 그 폐허들을 복구를 하면서 미국이 돈을 되게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를 지원했는데 마샬 플랜이라는 그 엄청난 그 돈을 지원을 해준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소련으로부터 지켜주는 군사적인 그 안보 지원을 해준 면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점점 그 안보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토대가 된 거죠. 이거랑 되게 비슷한 게 유럽 말고도 일본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일본이 뭐 그 오키나와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안보 무임승차를 하면서 국방력에 쓸 돈들을 그냥 경제에 다 투입을 해버리니까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랐을 수 있었던 것처럼 유럽도 그런
유혹을 떨쳐내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트럼프가 뭐 많이 비판을 받긴 했지만 너무 강하게 압박해가지고 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 게 독일이 그 물론 머릿수로 싸우는 시대는 아니지만 네. 군사 상비 군수가 18만 명이거든요. 18만 명. 한국이 국군이 한 50만 명 선일 테고 그죠. 독일이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러시아군이 10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상비군이. 그렇죠. 머릿수가. 예, 그리고 독일은 그나마 제가 알기로 군이 많은 거고 생각해보면 뭐 스페인이 사실 뭐 육군이 있겠습니까? 거기 있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그러니까 이게 독일 뒤에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냥 또 무임승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거의 군이 훨씬 적고 그 밑에 작은 나라도 적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비판할 수도 있는 거고 유럽이 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거 미국이 안 도와주면 러시아가 밀고 내면 우리 어떡하지? 방법이 없네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근간에는 사실은 막강한 그 이제 러시아가 그 상비군이 말씀하셨듯이 거의 뭐 100만 대군 수준으로 많기도 하고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핵 보유국이라는 점인 거죠. 그러니까 핵을 보유해서 미국과 대척을 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이죠. 군사력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뭐 미국이 워낙 국방비를 1,000조 이상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국방력을 다 합쳐도 1,000조를 미국이 안 된다고 그렇죠. 하죠. 미국이 안 된다고 할 만큼 많은 국방력을 씀에도 불구하고 군사학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미국이 대척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제 우려할 만한 부분인 그리고 거예요. 또 그거 아니에요? 중국하고 또 합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핵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아무리 너네들 뭐 안보 무임승차 해라고 해도 미국 내부에서는 반발이 일어났던 이유는 이런 지정학적인 안보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진짜 소련은 소련인 게 그 2014년 통계긴 한데 그 당장 쓸 수 있는 핵 폭탄이잖아요. 그게 영국, 프랑스, 중국은 한 100개, 2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러시아는 1,600개, 1,600개. 쓸 수 있는 핵폭탄 숫자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만 봐도 역시 러시아, 소련이 아무리 망한 지 오래됐어도 그 위력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력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주변국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이 군사력 증강 하나뿐인가요?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두 번째가 있는 게 이제 아까 남국민 기자가 이야기했던 천연가스와 석유, 그러니까 산유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석유와 가스로 주변국들을 조종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툭하면 우리가 뉴스 보면은 툭하면 뭐 러시아가 눈밖에 나면은 야 너네 천연가스 끊을 거야라고 협박을 하잖아요. 그 맞아요. 밸브 잠가라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죠. 예, 밸브 잠가라 하면은 기억나는 게 저 어렸을 때 한번 우크라이나로 싸워가지고 독일이 제일 대장이니까 막 비판하니까 독일 가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독일로 파이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거를 끊는다고 하면서 독일 거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가고 독일은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독일 사람 되게 겨울이었는데 네. 독일이 난방을 못하니까 보일러가 안 들어오는 거 우리로 어떡해. 치면 그거 진짜 큰일이잖아요. 큰일. 그렇죠. 그래서 그 얼마나 못 버티고 그러니까 시민들 그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왜 오돌오돌 떨어야 되냐 그런 압박이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독일은 그거를 잘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게 나쁘지 않대요. 왜냐면은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라 이 밸브를 잠그면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라 독일도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독일이 항상 우리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파이프라인 정치학이 굉장히 유럽에서는 중요했는데 근데 문제가 그 하나 더 뚫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네. 러시아가 그 파이프관을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방금 말한 거는 러시아에서 출발해서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조그마한 여러 나라를 지나 독일로 들어가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들이랑 독일이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지금 가스 공동체가 된 거지. 근데 지금 이제 바로 러시아에서 저기 독일로 들어간 파이프라인 노드스트림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노드가 이제 독일말로 노스 이거겠죠. 스트림이 이제 뭐 흐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뚫으면 그냥 러시아랑 독일은 그냥 언제든지 안전하게 가스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러시아가 이제 동유럽한테만 가스를 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유럽 국가들은 너무 정치적인 영향력 불안하겠네요. 하에 놓이는 거죠. 이제 우리 건 끊어도 아무도 항의해도 열어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막 돈 더 내라고 할 수도 있고. 불안하네.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이 그 가스 라인을 그 옛날에는 봤을 때 아니
동유럽 국가들이 독일이 가스라인을 놓든 말든 뭔 상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좀 재미있는 정치학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3년 전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도 북한을 통해서 맞아. 러시아 천연가스관을 건설하겠다 이런 뉴스가 한창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동안 그래서 북한 그게 왜냐면은 저희는 LNG라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그냥 가스는 LNG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리퀴드라고 L이 그 리퀴드 그러니까 그죠. 액화 천연가스잖아요. 그렇죠. 액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국이랑 일본이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데 가스가 기체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압축시켜 가지고 액체로 만들어서 유조선 아니죠. 그 LNG선에 집어넣어서 가져오는 걸 LNG라고 하는데 네. 듣기만 해도 이게 너무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그 가스를 액체를 만들고 그렇죠. 그 액체가 잘 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 비싼 선박인데 그걸로 한국까지 와가지고 다시 기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일러를 떼고 있는 도시가스를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비싼 기술이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PNG라고 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걸 하면은 가격이 물론 막 변동이 심합니다만 한 5분의 1 이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쓰는 그 LNG 가격에 러시아 가스관을 통해 들여온다고 치면 가격이 한 5분의 1 이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요즘 보일러 때문에 한 달에 한 10만 원 넘게 나오거든요. 저는 조그만 혼자 사는데도 10만 원 넘게 나오는데 그 2만 원 이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얼마나 강력한 그게 가격 엄청난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북한이랑 할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건 철도보다도 원래 파이프라인을 뚫으면 대박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같이 뭐 난방하는 거 얼마나 쓰겠습니까? 사실 뭐 그런 산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만큼 천연가스를 쥐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권력인 건데 그러면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그 유럽 각국은 대체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 책이 2016년도 그때쯤 나오고 번역이 된 건데 뭐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책에 따르면 유럽 내 그 가스와 원유 수요의 25%를 러시아가 담당한대요. 진짜 많이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친러 국가의 의존도가 좀 높은 부분이 약간 변수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뭐 이런 데는 뭐 이제 핀란드의 경우에는 약간 좀 중립적인 뭐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국가들은 수요의 100%가 그 가스 수요의 100%가 러시아입니다. 100%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스를 끊으면 이 사람들은 가스를 쓸 수 없어요. 큰일이다. 네. 진짜 이러면은 겨울에는 진짜 찍소리도 못하죠. 핀란드 얼마나 추워. 핀란드 쉽죠. 사우나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스를 끊으면 핀란드 사람들 사우나에 미친 사람들인데. 지열을 해봤자 얼마나 지열 그렇죠.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심각하다. 그리고 체코, 불가리아, 리투아니아는 80%. 이것도 어쨌든 엄청 에너지의 그쵸. 80% 에너지 주권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로 에너지 주권이 그리스,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한 60%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러시아라고 그러니까 친러시아나 중립이라고 하기에는 좀 반러시아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있는 데가 영국도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긴 받는데 이게 한 13%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9개월치 비축량이 있기 때문에 안 믿네요 러시아를. 네. 그래서 근데 그거 자연스러운 거죠. 어쨌든 이런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요를 받고 있다. 그만큼 이제 러시아가 쥔 칼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많이 했었던 게 야 그거 가스 사다 쓰지 말고 우리 셰일 가스를 갖다 써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공급해 줄게.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에너지를 파는 물론 트럼프는 에너지 팔고 싶었겠죠. 파는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 사실 독일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가스 안 받으면 러시아에 딱히 살 것도 없는데 우리가 괜히 절절매게 없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셰일가스가 그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배로 옮겨야 돼서 조금 더 비쌌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 더 비싼 거를 사서 정치적인 그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고 약간 마케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독일은 우리는 그럴 생각 없고 노드스트림을 뚫겠다. 러시아 기름부터 가스 가져다 쓰겠다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그 니발리 사태로 독일이랑 완전히 한판 붙었잖아요. 그죠. 척을 졌죠. 그래서 맞아요. 그 사업이 거의 엎어질 위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독일 사람들이 이제 가스 없이 살 수 있나 봐요. 좀 자신이 있나? 겨울이 지나서 그런가? 좀 자신이 있나 봐요, 확실히.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러시아가 우리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러시아가 되게 아직도 영향력이 대단한 국가라는 거를 좀 실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니발리 때문에 이제 가스 수요를 걱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되게 우리 보통 일반 독자들은 러시아 그래 뭐 거기 뭐 소련 여자 그 저기 있는 그 국가구나 뭐 모스크바 뭐 톨스토이 이런 것만 생각을 했다가 이제 이런 안보 같은 게 들어가면은 되게 심각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스 수요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군사적인 영향력이 아직도 강력하다는 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뭐 이제 상비군이 뭐 그렇게 규모가 크기도 하고 요즘 그 아까 그 일부에서 제일 첫머리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그 전투기 뭐 그러니까 미국과 대칭이 되는 최신 군사 기술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이게 아니더라도 뭐 러시아가 초음속 미사일 탄도체를 개발을 했다 이런 뉴스도 몇 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공 방어 시스템 가장 강력한 그 대공 방어 시스템이 사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는 미사일로 요격하는 그 시스템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만약에 ICBM까지 탄도를 요격을 하는 거면 핵무기가 소용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강력한 방어 수단 물론 이제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은 아직도 있지만 이게 강력한 방어 수단 중에 하나인데 초음속으로 개발을 하면은 미사일이 도달하기 전에 이게 탄도가 터져버리니까 뭐 이제 우리는 미군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들고 나온 기술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군사력이 계속 강해지는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뭐 군사적인 영향력이 최신 기술뿐만이 아니라 21세기 들어서 아까 조금씩 얘기를 했지만 유럽을 침공을 했잖아. 21세기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쟁 전면전을 겪은 적은 없지만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미국이 걸프전을 침공을 했던 것처럼 러시아도 이웃 유럽들을 침공한 딱 두 차례 침공해서 지금 점령한 상태가 두 차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08년도에 그루지아 침공 사태랑 2014년도에 크림반도 합병. 그 두 개는 되게 유명하죠. 그루지아라 그러면 나이가 딱 나오지 않나요? 저희도 나이 얼마 안 되지만 저도 어렸을 땐 그루지아였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조지아라고 부르더라고요. 난 늘 조지아라고. 아니에요. 원래 그루지아라 그랬는데? 그루지아가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일컫는 발음이고 조지아는 조지아 스테이트, 그러니까 미국의 조지아 주가 조지아라서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근데 이게 저는 이때 당시 신문이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신문을 그때 뭐 봐가지고 아침에 근데 그 조지아 침공이 나오는 그루지아 침공이 그루지아라는 이름이 너무 신기해서 그 남오세티아라고 하니까 네. 살면서 처음 듣는 나라를 러시아가 침공했다니까 그게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보니까 이게 조지아가 된 거야. 조지아는 왜 커피도 있고 미국 조지아주도 있고 맞아요. 익숙한 이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름이 왜 바뀌었지? 그리고 그루지아의 그 알파벳이 어떻게 조지아가 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요즘은 조지아 침공 뭐 이렇게 남오세티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남오세티아가 사실은 좀 정확한 거긴 한데 아무튼 그루지아 저는 어쨌든 그루지아로 배웠고 그루지아가 아마 이 사람들이 스스로의 나라를 그루지아라고 부르니까 그냥 그대로 존중해서 불러줍시다. 불러주겠습니다. 근데 러시아 군사력이 또 무서운 게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왜 몇백만 명씩 죽으면데 왜 그 독일군 장교가 쓴 일기가 있거든요. 러시아는 한 개 사단을 죽이면 10개 사단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핀란드를 침공했을 때 50만 명을 보냈는데 네. 잘 안 되는 거예요. 핀란드 사람들이 너무 잘 싸워가지고 네. 그래서 90만 명을 더 투입해가지고 네. 한 달 만에 그 결국 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인해 전술은 원래 그러니까 서양의 중국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가 워낙 군사력 작전을 하면 다 죽인대요. 그러니까 미군 같은 거 우리 영화 보면 미군 한 명 이렇게 포로돼 있고 이러면은 막 교전 중지를 하든지 인질 협상을 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냥 싹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명에 대해서 그런 문화가 없는 거, 인명 경시 풍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소말리아 해적할 때도 절대 러시아 해군 안 건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해군은 우리는 왜 작전을 할 때 요즘은 막 국제사회 비판 이런 게 중요하니까 막 그쵸. 제한적으로 작전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소말리아 해적이어도 다 때려 부시면은 좀 욕 먹고 하잖아요. 그죠. 러시아는 그냥 협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부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러시아군의 무서움이 그런 데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뒤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푸틴에 갖고 있는 그 전형적인 이미지 아닌가요? 진짜 스트롱맨스러운. 근데 실제 그게 비슷한 것 근데 같아요. 원래 사람이 그냥 팔에 문신한다고 수익이 나옵니까? 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 풍파가 있으면 그런 리스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는 진짜 그러니까 러시아 옛날에 유명했던 게 체첸반군이 그 러시아 극장 하나 점거해가지고 500명 넘게 인질극을 했거든요. 체첸군에서 물러가라. 이게 아마 그 조지아 전쟁 전후였을 거예요.
그 500명 인질이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사람 죽을 수 없고 체첸반군들 몸에 다 이게 폭탄 두르고 있고 아마 미국이었으면 제 생각에 타협을 했을 거예요. 그 정도면 참사가 일어나니까. 그 러시아가 그걸 다 진압을 하기로 해요. 500 몇 명 있는데. 그래서 웃음가스라는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 하면 웃음이 나오면서 애가 이게 전투불능 상태가 된다. 그때 특공대 집어넣어서 구출하자는 건데 이거를 모든 구멍에다가 웃음가스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 인질들이 웃음가스에 취해가 다 죽은 거예요 거의. 그리고 거기에 총을 막 쏘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교전을 했대요. 인질들이 있는데. 그래서 웃음가스 먹고 죽은 사람이 태반, 총 맞아 죽은 인질이 태반에 몇백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게 진짜 러시아식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게 실패한 작전이잖아요. 그렇죠. 이 다음부터 이런 인질극이 싹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인질극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 다 죽인다.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러시아스럽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밈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진짜 그죠? 이런 역사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귀납적으로 이런 이미지가 형성된 이유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러시아 군사력 이게 무서운 것 같아. 정말 뭔 짓을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 그루지아 침공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좀 2008년도에 일어난 거라서 사실 모르는 분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루지아의 남오세티아라는 친러시아 지역이 있었는데 2008년 전에 이 남오세티아라는 지역이 사실은 한번 분리독립 선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간에 뭐 러시아가 와가지고 조정을 해주고 약간 공동 운영식으로 운영되던 이 지역을 남오세티아 지역이 다시 분리독립을 선언하니까 이제 그루지아군이 군대를 파견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군대를 파견을 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먼저 자국민 보호 명목으로 뭐 거기에 러시아인이 뭐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루지아 국경을 넘으면서 이 지역을 수복하게 된 게 2008년도 그루지아 침공 사건입니다. 뭐 이후에 2014년도 크림반도 합병도 비슷해요. 사실 이것도 길게 설명하자면 길게 설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루지아 사태랑 비슷하게 북쪽의 크림반도 지역의 그 친러시아 진영에서 이제 주민 투표를 통해서 크림 공화국이라는 독립국을 세우자마자 이제 러시아 그 합병 투표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서 이제 러시아로 들어간 사건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얘네들이 뭐 지들끼리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강원도가 갑자기 주민 투표해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자 이러면 그거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군대 보내 이랬는데 이제 러시아가 야 뭔 소리냐 이러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수복을 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게 아직도 싸우더라고요. 유튜브에 크림 전쟁, 그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 치면 네. 자기들끼리 막 탱크 터트리고 이런 거 영상 막 올리거든요. 그거 보면 진짜 신기해서 그 전쟁 영화가 아닌 실제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쟁을 우리나라 뭐 그 38선이나 뭐 이제 해전을 몇 번 겪었지 전면전 같은 것나 이제 국지전을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날 텐데 어쨌든 이게 참 2014년이면 생각보다 얼마 안 된 시기에 그런 전쟁이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있었. 그 뭐 우크라이나를 그 러시아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원래 우리 땅이다. 근데 실제로 그 크림반도에 사는 사람의 한 90% 이상이 자기를 우크라이나인이 아니라 러시아인으로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투표 자체는 이제 압도적인 찬성이 나오는 구조였던 그렇겠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흐루시초프가 우크라이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원래는 크림반도가 러시아 땅이었는데 크림반도에 편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편입을 해줬다는. 그래서 크루시초프의 선물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냥 옛날에는 한 소련이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는 그래서 거예요. 다른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가 되면서부터 다른 나라가 되고 미국에 붙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나라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뭐 러시아가 이렇게 미친 듯이 무력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당연히 유럽이 무서워하겠죠. 그러니까 유럽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자면 러시아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도 옆에 붙어 있고 이 옆에 붙어 있는 러시아가 이런 지정학적 관계 때문에 언제든지 침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계속 감시를 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실제로 뭐 러시아나 그루지아처럼 자기네들이 될 거라는 보장, 그러니까 안 될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존재하는 게 이제
제가 예전에도 아마 지리의 힘 그 뭐 미국 편에 이런 데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토군이 존재하는 거죠. 이 나토군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나토와 함께 유럽 연합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러시아를 무서워한 이유가 그 유럽 지도를 보면은 그 유럽 독일이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독일을 기준으로 해서 좀 서쪽은 그나마 이렇게 산도 있고 조금 한데 프랑스는 평지지만 그 동유럽까지는 완전 평지, 완전 그냥 평지가 끝없이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러시아 사람들이 탱크 타고 출발하면은 막을 게 없다는 거예요. 산이 있고 뭐 강이 있고 뭐 강은 있지만 좀 그런 게 있어줘야 되는데 너무 너무 평원이니까. 그래서 소련 시절에도 그걸 진짜 걱정했대요. 러시아가 탱크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냥 탱크 타고 쭉 오면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가 그때도 머리수가 많아가지고 거의 이 서유럽군의 거의 한 몇 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탱크들을 어떻게 할까 엄청 공포가 컸대요. 독일 입장에서는 그 동독이나 이런데 서독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때 전술핵을 개발했답니다. 전차부대를 날리려고 핵을 쏘는 것도 연습하고 그때부터 헬기로 전차를 쏘는 걸 개발해가지고 지금은 왜 탱크 잡는 건 헬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쵸. 그때 개발을 한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포가 유럽은 꾸준히 지리적인 이유로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리의 힘을 배우고 있지만 네. 아마 유럽이랑 러시아 사이에 산맥이 하나 있었으면 지금같이 공포감을 느끼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유럽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조금 역학관계, 유럽 내에서 역학관계를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설명을 했듯이 나토, 그러니까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랑 유럽 연합이, 물론 유럽 연합과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제가 전에도 설명했겠지만 좀 다른 성격이긴 해요. 그럼에도 이제 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하나의 조약, 뭐 하나의 연합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러시아가 두려워서라는 딱 이유 하나만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만큼 강력한 거죠, 러시아가. 근데 유럽 연합이 생기기 전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로 유명한 전쟁 2번을 겪었잖아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모두 뭐 유럽 안에 국가들끼리 싸운 전쟁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지들끼리 치고받고 한 이유는 워낙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국경이 좁은 면적에 모여 있기도 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책에 따르면은 그럼 왜 이렇게 민족이 많고 뭐 국경도 미친 듯이 이상하게 뭐 많이 나눠져 있고 있지라고 하는데, 책에 따르면은 뭐 산과 강이 많기 때문이니까 좀 지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베리아 반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북유럽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이렇게 붙어있는 반도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산으로 피레네 산맥이라는 되게 큰 산맥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프랑스고,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프랑스와는 되게 다른 기후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고 다른 문화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프랑스는 이제 그 피레네 산맥, 알프스 산맥, 라인강 뭐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독특한 뭐 프랑크 민족의 문화를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제 민족이랑 이제 나라가 많은 만큼 나라마다 경제력이랑 군사력 차이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다 조그만한 나라들끼리 서로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또 그게 다른 게, 유럽을 나눌 때 북유럽은 잘 살고 남유럽이나 동유럽은 가난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서유럽이랑 남유럽이랑 불평등하다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동서로 나누잖아요. 동유럽, 그러니까 이제 뭐 동유럽은 가난하고 이제 그 북유럽은 뭐 부유하다. 서유럽. 네, 북유럽, 서유럽으로 나누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상하게 서유럽이랑 남유럽으로 나눠가지고 뭐 이제 큰 틀에서 말하자면 여기에서 말하는 남유럽은 이제 그리스, 불가리아, 보스니아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아는 동유럽이고, 서유럽은 우리가 흔히 북유럽이라고 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소득 수준 차이가 국가들이 이렇게 나는데, 그리고 군사력 차이도 나는데, 이 유럽이 어떻게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었을까요? 네, 이게 그래서 아까도 뭐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랑,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당연히 나토군이죠. 나토랑 이제 유럽 연합이 만들어졌는데, 유럽 연합은 러시아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제 이게 기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세계 대전을 겪을 만큼 서로 미친 듯이 이제 2번이나 큰 전쟁을 했으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자. 그래서 그럼 전쟁을 안 하려면 우리가 무기가 없어야 되지 않냐?
무기를 만들려면 철이랑 석탄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뭐 여러 유럽의 국가들끼리 공동으로 관리하자. 그래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점점 확장하면서 유럽 연합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거 전쟁하려면 딱 티가 나게 된다는 거지. 이게 철을 갑자기 많이 산다. 그럼 니들 니들 뭐 하려고 뭐야? 하는 거구나라고 그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럽 연합의 전신이긴 한데 나토는 좀 다른 거죠. 러시아에 진짜 대응해서 내가 너네들을 러시아로부터 지켜줄게 해서 미국이 들어온 게 나토군이긴 한데 그래도 불가분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어쨌든 역학관계가 교집합이 넓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나토군 물론 무조건 나토군 소속이라고 유럽연합이라지는 않고 반대로 유럽연합 소속이라고 나토군은 아니지만 교집합은 넓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니발니 사건 같은 경우가 있어도 또 나토군이 나서서 뭐 나토군 이름으로 비판을 하지 않고 유럽연합이 비판을 하는 것도 약간 정체성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러시아가 그러면 얼마나 이 무섭길래 유럽연합이 이 죽고 못 사는 저기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그 국가들끼리 연합을 만들 정도냐라고 단적인 예를 보여주자면 폴란드예요. 우리가 폴란드에 대해서 우리가 폴란드 하면 솔직히 뭐 2002년도 우리가 처음으로 예선에서 승리를 거둔 나라 이 정도 이미지인 것 같긴 한데 폴란드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폴란드는 폴란드가 되게 좋은 북유럽 평원의 그 끝자락에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이 북유럽의 통로 길목에 딱 서 있는 국가라서 고난의 역사를 되게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1700년대부터 한 5번 나라가 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쪼개졌다가 되게 고난의 역사를 겪었던 국가긴 한데 그러니까 땅이 목이 좋으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쵸? 힘이 없으면 맨날 쳐들어오니까 폴란드 같은 데도 고생을 하는 거죠. 너무 평평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폴란드가 가장 많이 시달렸던 나라가 러시아예요. 1700년대 러시아 공국이랑 오스트리아 공국 뭐 이렇게 뭐 쪼개졌다가 이제 나폴레옹이 뭐 독립 괴뢰 정부를 만들어줬다가 다시 러시아에 뭐 뺏기고 이래가지고 러시아가 거의 철천지 원수급으로 뭐 이제 미울 만한 나라인 거죠. 근데 반대로 폴란드가 겨우 독립국을 이제 세계 대전 이후에 만들었더니 갑자기 나치 독일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또다시 폴란드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독일이랑 러시아가 되게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있는 유럽 연합으로 이제 폴란드가 그 편입이 되게 된 이유는 그만큼 러시아가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폴란드랑 러시아는 기구한 그 역사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에 내가 제일 뭐 피해를 많이 입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러시아 군이 폴란드에 이제 지적인 이제 장교나 이런 엘리트들을 싹 모아서 싹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카틴 숲이라고 숲이 있대. 폴란드 숲인데 거기에 모아놓고 싹 다 쏴 죽였다는 거예요. 진짜 뭐 수없이 많이 그러니까 카틴 학살이라고 유명하던데 그게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민족의 역사에 남은 거죠. 상처로 남은 건데 그래서 폴란드가 러시아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그 카틴 학살 숲 추모를 하려고 러시아에서 그 추모제를 해주나 봐요. 또 이제 관계 회복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2010년에 러시아를 갔는데 그 비행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 대통령부터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면 우리도 왜 국가 행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장관들 뭐 다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요 참모들이 다 그 나라 내각의 거의 통째로 다 죽은 거예요. 비행기 떨어져서 다 죽이고 이게 거의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음모론이 자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놈들이 우리 대통령을 암살한 게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그 카틴 숲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폴란드가 요즘은 유럽에서 막 EU가 경고하거든요. 극우적으로 간다고 극우 정권이 들어선다고. 근데 폴란드가 딱 그거래요. 극우 민족주의 정권이 돼가고 있고 권위주의 정권이 돼가는데 그 카틴 숲 학살이나 이 사건 이후로 좀 이런 민족주의적인 극우 성향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폴란드가 당한 게 많으니까. 당한 게 엄청 많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신기했어. 그럼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나 독일을 떠올리면 되게 치가 떨리는 그런 입장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러시아 나치 독일도 싫고, 그러니까 나치를 겪었던 독일도 싫고 러시아도 싫은데 둘 중에 누구를 선택을 하냐 그러면은
유럽 연합을 선택을 하겠다. 독일이 있는 유럽 연합을 선택을 하겠다 이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그 물론 독일이 역사를 반성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러시아가 그만큼 강력하고 아까 이제 남궁 기자가 얘기를 했던 그런 민족주의 성격도 러시아 그 과거에 독일보다는 러시아에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극우 민족주의적인 성향에 따라서 반러시아 그러니까 그게 나타날 만큼 반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남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EU가 뭐 되게 극우적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또 콩가루 집안 같은 느낌도 있긴 있잖아요. 왜냐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탈퇴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몇 년 동안 지겹게 하더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탈퇴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 때는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이런 애들이 통화 정책 못 세우고 막 그랬었고 그렇죠. 뭐 그때도 독일이냐 프랑스 같은 나라한테 내가 경제 주권 넘겨줘야 되냐 내가 탈퇴하겠다 막 이렇게 난리를 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콩가루인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려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몇 가지 그런 이제 백 기자가 얘기를 했던 것과 더불어서 뭐 그건 남아 있죠. 그러니까 뭐 유럽 연합이 러시아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겠냐라는 변수가 물론 이제 미국이 지켜주긴 하겠지만 이 유럽 내부의 그 러시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큼 그렇게 공고한 연합이 아니다라는 리스크는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이민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자 문제는 사실 그 되게 오래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아이시스 같은 테러 조직들이 뭐 발생하면서 뭐 난민들이 넘어오는 문제들도 있고 그거와 별개로 진짜 불법 이민자 문제들도 있고 이제 주권이 그 얘네들을 얼마나 받아줘야 되냐 유럽 연합 내에서 뭐 얼마나 이거를 분배를 해야 되냐라는 그 리스크도 분명히 남아 있고 그다음에 뭐 아까 이제 백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그 유럽 연합 탈퇴 문제도 분명히 남아 있고 주권 문제들 각 유럽 국가들이 자기가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특히나 뭐 그 경제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우리만의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러시아가 여기저기 뭐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면 뭐 내부 문제도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뭐 이제 유럽 연합이 이런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으면 단일성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켜봐야 할 일인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만큼 이제 러시아가 당장 미국에 도전하진 않더라도 러시아가 어떻게 패권을 되찾고 뭐 할지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 더 나라들이 탈퇴를 하거나 혹은 친러시아가 될 만한 이제 그 중도 성향의 국가들이 있을지 좀 지켜보면서 뉴스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벌써 이제 우리 녹음 빨리 끝내야 돼요. 진짜 너무 생각보다 많이 해가지고 러시아 얘기로 이렇게 러시아 많이 얘기로 생각보다 러시아가 재미가 없진 않네요. 모르는 나라여가지고 그래서 잘 그런가 모르는 봐요. 나라여가지고 처음 듣니까 흥미로운 얘기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재미있는 얘기 많았던 것 네. 같아요. 어떠셨어요? 윤성원 기자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는 뭐 러시아를 끝으로 일단 지리의 힘을 끝낸 거에 되게 홀가분하고 긴 시리즈. 긴 시리즈 이제 지리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뭐 경제나 금융이나 이런 되게 재밌는 주제들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북한을 지나는 파이프라인이 힘들 것 같고 한때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속초로 바로 들어오는 가스관을 놓을 생각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게 되면 좋겠어요. 그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전 국민이 가스를 팡팡 틀 수 있는 날이 러시아도 엄청 팔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겠죠. 러시아는 시베리아에서 많이 나오는데 시베리아에 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중국에도 엄청 팔려고 하거든요. 많이 팔아요 실제로. 근데 한국에도 너무 팔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잘 돼가지고 좀 그 러시아산 가스를 쓸 수 있는 날이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모두가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가스비 걱정 없는 진짜 가스비 걱정 없는 수준이 될 거예요. 저도 러시아에 대해서 좀 몰랐던 걸 많이 알아서 좋았던 것 같고 중국하고 또 되게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죠. 재밌었어요. 중국이랑 또 다른 중국이랑은 국가죠? 되게 달라요. 균형이 너무 안 맞는 나라예요. 그래서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다음에도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다음에는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을 들고 와서 또 대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